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완신 교수입니다. 오늘은 행정기본법에 나타나는 행정작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행정작용, 우리가 행정법의 개념을 보더라도 행정법이라는 것은 행정의 조직과 작용에 관한 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헌법 개념은 국가의 기본 조직과 작용에 관한 최고의 법, 근본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 조직이라는 건 행정의 국가 조직, 지방자치 조직, 공공 조직을 의미하는 것이죠. 작용이란 뭡니까? 행정 행위입니다. 행정 처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우리가 행정사로서 일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분야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행정작용에서 행정처분에 관해서 이제 법 규정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제 14조의 법 적용 기준을 보면은 새로운 법령 등은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법령 등의 효력 발생 전에 완성되거나 종결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불소급의 원칙이죠. 소급금지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그 법 적용을 안 한다, 이것이죠. 이 항에서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처분 당시에 법령 등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 당시의 법령 등에 따른다, 이렇게 됐고요. 사망에서는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의 성립과 이에 대한 제재 처분은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 당시의 법령 등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 후에 법령 등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재 처분 기준이 가벼워질 경우로서 해당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법령 등을 적용한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행정법이 국민의 권익, 행사법도 국민의 편익을 위한 겁니다. 국민의 편익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면 가벼워지는 경우라든가 또 새로 개정된 법이 벌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14조 3항 단서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제재 처분에 관한 법령 등이 변경된 경우부터 적용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14조부터 23조까지 이런 적용 문제, 새로운 법의 적용의 기준은 소급금지의 원칙 적용이다.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인허가 문제가 나옵니다. 24조부터 26조까지죠. 그래서 이게 주된 인허가를 받으면은 법률로 정한 바에 따라서 그와 관련된 인허가는 받는 것을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허가에 관한 그 24조 규정을 한번 잠깐 살펴보면요. 이 절에서 인허가 의제란 하나의 인허가를 받으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와 관련된 여러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인허가 의제를 받으려면 주된 인허가 신청을 할 때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함께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된 인허가 행정청이 별도로 정하는 기한까지 제출할 수 있다. 그리고 3항에서는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주된 인허가를 하기 전에 관련 인허가에 관하여 미리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 협의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제3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 협의 여부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3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련 인허가 행정처는 해당 법령을 위반하여 협의에 응해서는 안 된다. 만약에 법에 위반된다면 응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죠. 다만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심의, 의견 청취 등 절차에 관하여는 법률의 인허가 의제 시에도 해당 절차를 거친다는 명시형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거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인허가 문제는 예를 들면은 재건축 승인이 할 때 도로 조명 인허가까지 된 것으로 의지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러겠습니다. 여러분 재건축 요새 이제 서울에 아파트 재건축이 많이 주택이 노후된 지역에 재건축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건축을 승인을 한다고 그러죠. 승인도 바로 인허가입니다. 용어가 다를 뿐이지 인허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행정사들이 관심 갖고 해야 됩니다. 인허가 됐을 때 바로 도로 조명 의제까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이렇게 인허가 문제를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고요. 공법상 계약입니다. 이제 공법상 계약은 뭡니까? 당사자의 협의를 바탕으로 하여서 행정의 효율성과 민주성의 제고에 부합하도록 하는 것이 그런 공법상의 계약의 목적입니다. 특히 행정 주체 간에 이 공법상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가와 공공단체 간에 한다든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도로 관리를 합의한다든가 또 행정주체와 사인 간에 합의로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민간 수탁기관과 함께 행정기관이 어떤 공법상 계약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바로 공법상 계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법상 계약은 우리가 이제 사법상의 민법상의 계약에 관한 업무도 우리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법상의 계약의 문제도 우리 행정사들이 앞으로 함께 관심 갖고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27조를 보면 공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요.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행정처는 법령 등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다. 이 경우에 계약의 목적 및 내용을 명확하게 적은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죠. 사인 간에 뭐 부동산 매매 계약이나 임대차 계약서도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행정처는 공법상 계약의 상대방을 선정하고 계약 내용을 정할 때 공법상 계약의 공공성과 제3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법상 계약에 대해서도 우리 행정사들이 알고 앞으로 업무 수행할 때 이런 업무까지도 우리가 잘 수행할 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아집니다. 이제 그 다음에 우리 또 행정작용 중에 과징금 또 행정상 강제 이행청 재심사 문제가 나옵니다. 과징금이란 뭡니까? 법령 등에 따른 의무 위반자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라든가 영업 정지 처분에 가름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제28조 한번 과징금에 관한 조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행정처는 법령 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가 있다. 과징금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과징금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부과 징수 주체가 누구냐? 부과 사유가 어떤 거냐? 상한액이 얼마냐? 가산금을 징수하려는 경우에 그 사항, 과징금 또는 가산금 체납 시 강제 징수를 해야 되는 그 사항을 반드시
이제 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과징금에 관한 문제가 있고요. 또 이제 행정 강제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행정 강제라는 것은 지금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행정 강제를 하는 것이죠. 여기는 이제 대집행이라든가 이행 강제금, 또 직접 강제, 강제징수, 즉시 강제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불법 건축물 미철거 시에 행정기관이 대신해서 가서 철거한다든가 빨리 대집행하는 거죠. 이행강 의무 불이행 시에 금전 납부를 하도록 이렇게 한다든가 직접 강제를 한다든가 또 국세 징수로서 강제 징수를 한다든가 또 즉시 강제, 예를 들면 폭발물이 앞에 장치가 되어 있는데 그걸 경찰관이 바로 도로 폐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즉시 폐쇄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정 강제가 또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0조에 규정된 행정 강제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요, 행정청은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강제 조치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 대집행이죠.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 왜 이제 의무 법령에서 직접 부과하거나 행정청이 법령 등에 따라서 부과한 의무를 말하는 것이죠. 이하 이 절에서 같은 의무로 생각하는데, 이러한 의무,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의무를 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률로 정하는 다른 수단으로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그 불이행을 방치하면 공익을 크게 해칠 것으로 인정될 때 행정청이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스스로 하거나 제3자에게 하도록 하고 그 의무자로부터 비용을 징수받는 겁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는요,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행정청이 적절한 이행기간을 부과하고 그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금전납부 의무를 부과하는 겁니다. 또 직접강제는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행정청의 의무자가 신체나 재산의 실력을 행사하여 그 행정상 의무 이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실현하는 것입니다. 강제징수라는 것은 의무자가 행정상의 의무, 즉 금전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행정청이 의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실력을 행사해서 그 행정상 의무가 실현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즉시강제는 현재의 급박한 행정상의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행정청이 곧바로 국민의 신체 또는 재산의 실력을 행사하여 행정 목적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행정청이 미리 행정상 의무 이행을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든가 또는 그 성질상 행정상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것으로 행정 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에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즉시 강제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또 행정상 강제 조치에 관해서는 이 법에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상 이러한 강제 문제도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된다. 또 이제 이의신청 재심사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을 때 그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함께 해도 되고 또 임의적 선택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를 거쳐야 될 때는 반드시 그 행정심판을 또 거쳐야죠, 먼저. 그러나 이제 제가 공시가에 관한 그 아파트 주민들이 와서 좀 해결해 달라고 해서 보니까 처음에 의견서를 먼저 제출하라고 하더라고요. 의견서가 만약에 반영이 안 됐을 때는 이의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갈 수가 있는데 이의신청 단계에서부터는 우리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같이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6조에 보면 행정처분, 제3조에 따른 처분에 따른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청 1항에 따른 이의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 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에 통보해야 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에 또 범위 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연장 사유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의 신청할 때 또 이제 여러 가지 이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같이 할 때는 또 행정심판에서는 이제 그 날짜가 좀 다르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이제 180일 내에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또 이 신청입니다. 그리고 이제 재심사에 관한 것도 위조, 변조, 거짓 진술했을 때 37조에 재심사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재심사 또 이의신청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행정청의 또 이제 마지막 이제 38조에서 40조까지 입법활동이 나와요. 그래서 38조 입법활동을 잠깐 보면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등을 제정, 개정, 폐지하고자 하거나 그와 관련된 활동을 하고자 할 때는 헌법과 상위법령을 위반해서는 아니 되며 헌법과 법령 등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의 입법활동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야 된다. 일반 국민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도 행정사법 개정할 때 그 관계기관과 다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법조차라든가 또 행정안전부가 법조차라든가 이런 것도 거쳐야 되고 이제 그리고 법령 등의 내용과 규정은 법령 등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법령 등 상호간에 중복되거나 상충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40조의 법령 해석은 누구든지 법령 등의 내용에 의문이 있으면 법령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자치법규를 소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령 해석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법령 해석에 제가 그 행정사 업무를 하면서 이제 지자체로 많이 이관된 사건입니다. 예를 들면 법인 설립 인허가 문제가 지자체에서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아주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서울시에서 인허가 문제를 법제처로 이관을 했는데 그때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저희들에게 공문도 보여주었어요. 어떻게 하냐. 그 주소지 관할, 서울시 관할 주소지를 두고 서울시 관할 어떤 회원들을 상대로 했을 때는 서울시에다 대 전국적인 규모의 이제 회원을 두었을 때는 서울시의 주소 있건 어디에든 간에 중앙관서 해야 된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 법령 해석이 나오는 공문을 저희들에게 보여서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동안 행정 기본법에 관해서 1장에서는 이제 총칙이죠. 총칙에서는 개념과 행정기본법의 개념, 목적 이런 것들이 규정됐고 또 2장에서는 행정 기본법의 원칙 이런 것들이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렇게 세 번째는 행정 작용 문제 또 행정의 여러 가지 이의신청이나 또 재심사 문제, 행정적 입법활동 문제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입법활동이나 이런 행정에 관한 기본법을 바로 알아야 우리가 행정사 업무를 잘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잘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정사로서 최고의 행정법률가로서의 정말 행정사로서의 위상을 높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의 편익을 위해서 행정사법 제1조의 목적대로 국민의 편익과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크게 기여하는
행정사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가정과 하시는 모든 사역 위에 크신 복이 넘치시길 기원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